다만 이제 시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던 거죠. 아직 아니다. 지금의 제3차 슈퍼사이클 초기 구간이다. 설왕설래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오긴 온다라는 생각이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한승한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SK증권에서 조선 섹터 애널리스트로 이번에 갓 데뷔를 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저희 자산전략 팀장으로 계실 때 네, 네. 이사님 RA로 네. 잠깐 있었던. 네. 저 RA였어요. 저희 RA로 열심히 같이 이렇게 일했던, 그죠? 우리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했던 게 아마 기후 위기 시대의 퀄리티라는 그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제가 이제 회사를 홀라당 나와버리는 바람에 승환이가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방금 전에. 나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뜨거워. 게다가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지? 너무 좋죠. 조선업종이 올라갈 줄 알고 썼다는 듯이 준비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피 보고서가 나왔고, 사실 이 조선업종에 대한 이렇게 인덱스한 보고서는 여의도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가치가 있는 게 요즘에 새로운 애널리스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새 그 분위기가 어때요? 좀 애널리스트로 첫 데뷔하시고 좀 이제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면서 느끼는 거. 제가 이제 데뷔를 한 2주 전에 해서 세미나를 한 몇 개 돌아봤는데 네. 이게 업력이 좀 기신 매니저분일수록, 그러니까 네네. 그때 조선주가 이제 업력이 길다면은 언제부터 보신 분? 이제 2010년대 그때 2010년도에. 실제로 시장 플레이어로 계셨던 분들일수록 네. 되게 보수적으로 그쵸.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네. 이해는 하는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글로벌 발주가 급감을 하면서 발주가 줄어들었고, 네. 그러다가 2010년대에 국내 조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해양 플랜트로 뛰어들었다가 네. 하필 그때 또 미국이 셰일가스 등장하면서 플랜트 쪽에 이제 뛰어들었던 적자가 계속 커지고, 그러다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분식회계도 있었고. 네. 네. 분식회계가 웬 말이에요. 네. 정말 얘기하면은 말 다 못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많이 음. 맞으셨으니까 그때 플레이어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조선업에 대해서. 이번엔 속지 않겠다.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바뀌거든요.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2010년대부터 10년 내내 속은 거거든. 언제나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계속해서 누적된 적자와 수주 실패와 막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유상증자와 유상증자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하고 막 이런 게 정말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조선업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매니저들은 아마 그럴 것 같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업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보면 알겠지만 다 봐야 되잖아요.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금리 전부 다 봐야 되잖아요. 발주 언제 나올 건지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의 막 흐름 이런 다 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업을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내공이 깊으세요, 전반적으로. 근데 많이 떠났죠. 많이 떠나셨고. 많이 떠나시고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10년 동안 이번에 맞는지 이렇게 많은 콜들이 수 없이 그러니까 무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뉴페이스가 나타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되게 업계 내에서 되게 반가움을 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실제로도 저번 주에 이제 저기 하나 오션으로 바뀌었죠, 대우조선해양이. 네네네. 하나그룹이 이제 새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오션 이제 투어를 갔는데, 사이트 네. 조선소 투어를 갔는데, 네네. 그때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좀 몇 분 만나 뵀는데 네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 최소 5년 이상은 해라. 네, 라고 5년 하시더라고요. 이상해라. 근데 너무 이렇게 금방 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엄청 오래 했어,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또 다 친해요. 네,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다 친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승한 연구원님의 어떤 첫 번째 보고서인데,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조선 업종 요즘에 분위기 좋거든요. 너무 계속 좋죠. 갑니까? 네, 저는 조선업 3식 사이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번 보고서 제목도 통해서 보시면은 제 3차 슈퍼사이클의 뭐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되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이닛 준비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과연 제 3차 슈퍼사이클이 맞나, 지금이 초입 구간이 맞나 네. 의문이 들어서 이거를 과거 제 1, 2차 슈퍼사이클 때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온다면 왜 평균 30년 이상의 주기였던 슈퍼사이클이 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미래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제목을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힌트로 지은 거고요. 네, 좀 거창하네요.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힌트. 그래서 힌트를 찾았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은 제 3차 슈퍼사이클 초입에 진입하지 못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이클이 좋은 사이클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상승 사이클은 맞다. 그리고 지속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아, 그럼 슈퍼사이클 논란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좋은 걸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뭐 당연히 도래할 수밖에 없고요. 슈퍼사이클은 아, 오나요? 그냥 오기는?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올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좀 지금은 아니다. 아하. 좀 늦춰 보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슈퍼사이클은 아니어도 네네.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를 지목해 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조선업 상승 사이클이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봤고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조선사가 주도하게 될 성과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신조성과 성과가 되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 아래 세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 네. 글로벌 조선소 수는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 그걸 정점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량이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른쪽 표에 조선소 한 개당 인도량을 보시면은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왔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인도량이라는 네.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뭐 인도에 있는 뭐 아니 그런 거 딜리버리죠. 인도되는 딜리버리, 그 네. 선박이 인도되는 그 양을 인도량이라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가져가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발주를 준다고 뭐 바로 만들어서 보낼 수 오래 있는 게 걸리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네. 뭐 거의 뭐 2년에서 뭐 길게는 뭐 2년 반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인도량이 2011년부터 계속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당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조선소가 망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결국에 이게 뭘 뜻하냐? 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주가 급감하면서 이제 살아남을 애들만 살아남은 거죠. 걔네들 위주로 이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 위주. 그러니까 정해진 한정된 캐파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메이저 조선소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끌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져 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야, 이 그림 보니까 조선소 하나당 인도량이 2009년 정말 호황기일 때도 60개 정도였는데, 네. 그죠? 6만 CT. 6만 CGT. 네. CGT가 뭐예요? 뭐 중량을 이제 표준화한 환산 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 한 척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배 무게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얼마나 배를 많이 만들어내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라고 화물을 보면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갑자기 급증을 했죠. 이때 대규모 발주가 아무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21년도, 22년도에. 뭐 여튼 그래서 네. 이 셀러스 마켓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소들이 메이저 조선소들이 이끄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지금 성과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셀러스 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셀러스, 그러니까 조선소죠. 조선소. 조선소가 하는 셀러들이고 바이어들이 선박을 사는 이제 선주들, 선사들 음.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비싸게 발주를 하든지 말든지 니네 뭐. 내가 가격은 내가 결정할 거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닌데 정도는 아닌가요? 네. 사실 뭐 가장 좋은 예시가 네. LNG 캐리어, LNG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선종 중에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화물인 액화 천연가스 LNG는 영하 163도 이하에서 액체 상태로 계속 보관한 상태로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바다에서 뭐 파도도 치고 되게 막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액화 상태에서 철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네. 이 얼면은 충격이 엄청 약합니다. 깨질 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엄청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LNG 캐리어 성과가 뭐 역대 뭐 거의 매주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LNG 캐리어를 건조할 수 있는 이제 조선소가 몇 개 안 거의 남았는데. 몇 개 안 되죠. 국내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과거까지는. 근데 뭐 최근에 뭐 중국도 후동중화 조선소 정도만 뭐 만들 수 있었지. 네. 뭐 중국 조선소도 사실 후동 빼면은 몇 개 안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LNG 캐리어 역대급 발주가 터졌는데 그 21년도에 중국 조선소 총 합쳐서 4척을 수주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5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아,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LNG 캐리어 수요가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몇 개 안 되다 보니 LNG 캐리어 성과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 이유 보시면은 수주잔고 레벨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첫 번째 이 위에 차트를 봐주시면요. 네. 과거 이제 현재 국내 조선 3사 수주잔고 레벨을 보시면요. 네. 이게 제2차 슈퍼사이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면 2007년 7월 말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때 수주잔고 레벨하고 똑같은데 이때 조선 3사 평균 PBR은 5.1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하고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거든요. PBR로. 그러니까 같은 수주잔고 레벨 대비 거의 뭐 60% 이상의 할인을 받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선제 조건은 지금이 제3차 슈퍼사이클이어야겠죠. 그걸 노단하려면.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제3차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에 도래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고 근데 반대로 현재를 제3차 슈퍼사이클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PBR 수준은 이 2017년하고 18년 사이 고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사들이 뭐 분식회계도 한번 있었고 뭐 적자 계속 나고 뭐 파업도 있었고 수주잔고 레벨도 엄청 낮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때와 같은 밸류를 받는 게 맞나? 저는 좀 과도한 저평가다. 리레이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 잔고랑 PBR을 같이 그려놓고 보니까 수주는 진짜 많이 늘어나서 2007년만큼이나 늘어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너무 박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맞습니다. 의견인 거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뭐 시장이 옳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주 잔고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 인정해 주든가 아니면은 인정 안 해줘도 되는 게 맞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물론 그 밸류에이션을 뭐 작용하는 요인 중에 뭐 이 수주잔고 레벨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네. 되게 복합적이죠. 네, 뭐 성과도 중요하고 네. 뭐 앞으로 실적이 어떨 거냐도 중요하고 사실 제2차 슈퍼사이클 때 저 정도의 높은 PBR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뭐 앞으로 할 예정이 거다. 돼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에 그때는 네. 그리고 그때 현금을 막 5년치 현금 흐름을 막 엄청 끌어다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때려 넣었었잖아요. 조선소가 2차 슈퍼사이클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PBR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저도 지금 제3차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면 과거 2차만큼의 밸류를 똑같이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뭐 흑자 턴어라운드의 뭐 온기 기준으로 성공한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예상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네. 지금 PBR은 좀 너무 과도한 저평가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밑에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신조성과 지수가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제2차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과 같이.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 잔고 바탕이고 그리고 높은 성과 레벨이 유지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더군다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개선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는 상황에서 좀 리레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2006년, 2007년 뭐 이럴 때는 중국이 영원할 줄 알았고 중국 플레이가 정말 끝도 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유가도 뭐 200불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먼 미래를 이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먼 미래에 있는 걸 땡겨올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과열도 나타나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이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네네. 차분하다는 거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는 좀 오르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네. 결국 건조 물량 증가와 성과 상승 영향에 따른 실적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같은 수주 잔고 레벨만으로는 네.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주 잔고는 물론이고 이제 흑자 전환, 실적 개선을 보여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맨날 뭐 흑자 전환 할 수 있다 해놓고 까보니까 분식회계고 그렇죠. 이렇게 된통 이제 뒤통수를 맞아왔으니 올해야말로 진짜 흑자 전환을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 거의 그 양치기 소년 정도가 아니고 양치기 소년이 한 6명 정도 있다고 봐도 될 정도. 어쨌든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능한가요? 올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모든 조선소는 아니지만 네. 뭐 거의 뭐 대형 조선소 위주로 거의 대부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21년도와 22년도에 대거 발주가 나왔잖아요. 그때 LNG 글로벌 LNG 수요도 많이 올라와서 네. LNG 캐리어 발주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병목 현상 때문에 글로벌 병목 현상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이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글로벌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대규모 컨테이너 발주를 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선종이 고부가 가치 선종이거든요. 마진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탱커 같은 경우는 건조 기술력이 뭐 그렇게 높게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수주를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NG 캐리어와 대형 컨테이너 위주의 수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차트를 보시면은 성과 상승이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건조 물량 확대와 성과 상승 영향이 이 과거 수주분이 작년 말부터 조금씩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가 된 거죠. 이 건조 물량이 확대가 되고 이 성과 상승, 과거 성과 상승 수주했던 성과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실제로 1분기에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조선소 모두 1분기에 실적 개선폭이 다 확인이 됐고요. 이게 분기별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더 조금씩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올해 국내 조선소들이 대부분이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가 있죠. 네, 환경 규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사실 IMO 이 국제 해사 기구의 그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새롭진 않아요. 그렇죠. 2017년 뭐 28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때 나왔을 때 뭐 시장 플레이어들이 친환경 교체 이제 발주가 좀 나아줄 거다라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네. 실질적으로 까봤는데 많이 안 일어나면서 그렇죠. 또 뒤통수 한번 맞으셨죠. 왜 그랬냐면 이 선사들이 뭐 스크러버, 뭐 타랑 장치 이런 것도 달고 그리고 선속을 낮추면은 탄소 배출이 좀 더 덜 됩니다. 꼼수인 거죠. 네, 그렇죠. 일종의. 선속을 낮추면 이제 탄소 배출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정말 진짜 안 좋아요. 네, 왜냐면은 되게 안 좋은. 배가 쓰는 기름 자체가 거의 그냥 버리기 직전에 있는 기름 네, 갖다가 맞습니다. 태운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이제 휘발유랑은 급이 다른 네, 맞습니다. 정말 거의 뭐 그냥 아스팔트에 가까운 그런 맞습니다. 기름을 태우면서 가기 때문에
진짜 바다에다가 이산화탄소 정말 많이 내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뿜지 말라니까 그걸 탈황 장치를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속도를 늦춰가지고 어떻게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의문이 드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제사기구는 왜 이렇게 빡세게 규제를 안 했냐 그때. 그러니까요. 할 거면 뭐 빡세게 하지. 네.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 글로벌 무역의 85%를 차지하는 게 이 해상 운송이거든요. 아무래도 높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해상 운송에 대해서 그렇게 단기에 엄청나게 강한 규제를 걸어버리면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좀 심각한 경기에 문제가 타격이 생기겠죠.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도 뭐 글로벌 뭐 경기 침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항상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솔직히 글로벌 회복세가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회복되기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내에 그렇게 빡세게 걸 수 없다. 좀 그 한계점도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튼 그래서 IMO도 사실 이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과거에 걸어놨던 그 환경 규제가 실질적으로 먹혀들지 않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얘네가 매년까지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MEPC라는 회의를 하는데 작년 12월에 제 79차 MEPC 회의에서 이대로는 뭐 탄소 중립은커녕 우리가 뭐 계획했던 친환경 교체 수요는 절대 끌어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상향을 하자, 좀 더 강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그때 몇 가지 상향 안들을 좀 회의를 거쳐서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지금 있던 IMO 환경 규제고요. 오른쪽이 이제 제 79차 작년 12월에 제 79차 MEPC 회의에서 논의됐던 상향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7월에 제 80차 MEPC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때 정확한 이 수치화된 로드맵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때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향안에 나온 내용처럼 전보다는 확실히 강한 규제안을 걸 거기 때문에 IMO가 이 국제회사기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친환경 교체 수요를 일으킬 만큼의 강화된 이 환경 규제를 내놓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친환경 그 교체 수요를 일으키면서 이 조선업 상승 사이클을 또 지속되게 만들 요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조선사가 주도하게 된다. 맞습니다. 선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 비교해 보면 좀 너무 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실적이 개선될 거고, 맞습니다. 환경 규제도 과거에는 조금 뭐 그랬는데 지금부터 더 강화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힌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무슨 힌트를 찾았는지 이제 결론은 네 가지 얘기해 주신 거고요. 어떤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나요? 지금이 왜 제 3차 슈퍼사이클이 아닌지 그리고 3차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려면 어떠한 선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과거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래는 다가올 이 IMO 환경 규제와 너무 이제 높아져 버린 노후선대 비중을 통해서 왜 기존의 평균 30년 이상 주기였던 슈퍼사이클이 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과거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차이점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점부터 보시면 높은 해상 물동량 성장률인데요. 이 15페이지 첫 번째 이 차트를 봐주시면요. 과거 제2차 슈퍼사이클 시기에는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해상 물동량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왜 그랬냐?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을 했죠. 그쵸. 가입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적으로 성장이 엄청나게 있었죠. 당연히 글로벌 해상 물동량 성장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20년도부터 22년까지 봐주시면요. 연평균 글로벌 해상 물동량 성장률은 0.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0.5%요. 거의 성장을 못했네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수요
단에서의 이 화물 성장이 더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 제가 지금이 아직 슈퍼사이클 초입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는지 여기서 가장 주된 이유를 찾은 거고요. 물동량이 늘질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실 게 미래 앞으로 전망도 어둡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래 차트 세계화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거 아니에요?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 네. 이제 이 글로벌 해상 물동량 성장률은 선진국 GDP 성장률하고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갖습니다. 아하. 사실 뭐 매크로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이 IMF에서 전망한 이 선진국 GDP 성장률이 이걸 기반으로 제가 글로벌 해상 물동량을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24년도부터 뭐 28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뭐 3% 초반대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물론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긴축이 종료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면서 네. 내년부터는 좀 글로벌 회복세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면은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맨날 뭐 리오프닝 얘기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리오프닝을 할지 다 모르겠지만 오픈한 거 아닌가요? 뭘 또 리오프닝 오픈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상 오늘도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내년 그렇죠. 상반기부터는 이 정도의 성장률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신조선 발주량하고 중고선 거래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과거에는 항상 신조선 발주량이 중고선 거래량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조선 발주랑 중고선 거래. 그러니까 아마 새 차를 살 거야, 중고차 살 거야 이런 개념이 네, 비슷한 그렇죠. 것 같아요. 이때 과거에는 항상 새 차, 그러니까 새 선박 수요가 항상 많았던 거죠. 아, 무슨 중고차야 이러면서 네, 새 차 맞습니다. 사야지 이런 거네요. 그랬는데 최근에 20년도부터 23년까지 보시면은 중고선 거래량이 신조선 발주량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런 거지. 새 차는 무슨 중고차 사 이런 거네요. 굳이 새 차를 안 뽑고 지금 그럴 때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많이 차이가 있죠 과거.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제 3차 슈퍼사이클 초입의 진입을 알리는 시그널은 네. 이 신조선 발주량이 중고선 거래량을 먼저 뛰어넘어야 아, 이때부터 좀 논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조선 발주량이 터져서만이 아니라 네. 기존의 노선대가 폐선이 되면서 신조선 발주량이 올라와줘야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서 그때가 진짜. 이제 제 3차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의 시그널이다. 아, 그때까지는 생각이- 그러면 한성환 연구원 애널리스트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한 5년. 네, 뭐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도대체 와이프가 신차 사도 돼 이제 우리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요럴 때쯤 되면 그죠? 네, 이게 중고차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고차 거래를 하다가 중고차가 이게 30년 40년 돼 버리면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폐차해야 되는 거지. 네. 그걸 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제 글로벌 탱커와 컨테이너선 폐선 추이를 나타낸 건데 아, 이건 폐차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사실 폐차. 네, 폐선? 21년도와 22년도에 얘네가 폐선이 됐어야 되는데 노선대가 아하. 이때 선사들이 폐선을 안 시키고 운임을 다 뽑아 먹으려고 높아진 운임을 다 뽑아 먹으려고 아하. 폐선을 지연시켰던 거죠. 참았구나.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서 네, 이제. 그래서 중고선 거래량도 많아진 거고 아. 폐선도 낮아진 거고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 노선대 비중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대급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한층 강화될 IMO 환경 규제가 이 더 이상 폐선을 못 지연시킬 만큼 이제 강화될 거기 때문에 폐선이 올라와주면서 이제 신조선 발주량이 중고선 거래량을 뛰어넘을 순간이 뭐 머지않아 올 거다라는 생각이. 머지않아 언제입니까? 뭐 그 정확한 시점까지는 뭐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적어도 25년 이후로 25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언젠가는 그렇게 좋은 날이 온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과 희망이 없는 거랑은 달라요. 네, 그렇죠. 25년이든 26년이든 그건 상관없어. 언제든가는 온다라는 네, 생각 맞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 이제
뭐 국내 조선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조선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인력. 아, 네. 인력이 왜 중요하냐면 네. 중요한 이 선박 이 건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인력. 그래요? 네. 로봇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겉에 뭐 어. 이런 부분은 뭐 자동화를 통해서 로봇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내부의 작업들은 수작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아직도. 근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냐? 선주들이 이제 납기를 제시를 하잖아요. 인대까지 인도를 해줘라. 그렇죠. 계약을 맺을 때 뭐 몇 년 몇 월까지 인도를 해줘라. 이 납기를 정해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네. 평균적으로 선가의 0.075%를 지체보상금 LD라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선주한테. 0.몇 %? 0.75%. 0.75%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배 한 척이 얼마예요? 뭐 비싸면은 뭐 3천억까지도 하니까 그러니까 2, LG 3천억 캐리어는.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보면은 배 한 척이 2, 3천억인데 그러니까 1%만 잡아도 2천억, 200억, 20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30일 한 달 지연되면 뭐 2.2% 몇십억씩 나가겠네요. 몇십억씩 나가니까 사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냥 지체보상금 물면 끝이면 다행인데 네. 이제 선주와의 신뢰 문제가 그렇지. 신뢰가 깨지는 거죠. 얘네 납기 언제까지 뭐, 해온다면서 왜 안 해요? 그렇죠. 다음번에 발주줄 물량도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 막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은 조선소 인력난 문제다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야, 근데 인력을 여기 보니까 25만 명이었네요. 2014년, 15년에. 네. 그때 가장 지금 이제 10만 장점이- 명이 안 되네. 네. 이때 수준,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네. 과거 2차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인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소 한 개당 인도량은 계속 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할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제가 할 일은 생각해도- 많아졌는데 인력은 그때와 똑같은 수준이면 현저히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그 조선소에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밑에 있는 후배들을 안 뽑아줘가지고 힘들어 죽겠대. 일은 너무 많아졌고 나 회사 그만둔다는 얘기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이 그림 보니까 나오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들어갔을 때 20만 명이 하던 일을 지금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쵸. 그 일은 더 많아졌으니까 고생 많다 친구야.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차트에 이게 다른 산업들은 임금 상승률이 계속 어느 정도 맞춰져 왔었는데 조선소는 이 임금 상승률이 되게 더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업으로 나 더 좋은 연봉 받으면서 갈 거야 하면서 이탈도 되게 많았었죠. 그렇죠. 아까 애널리스트가 많이 떠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네. 산업 자체가 아니 산업이 계속 적자 나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국내 조선소들도 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인력 수급에 되게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국내 인력들을 수급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임금이 좀 높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다른 산업과 똑같이. 그러다 보니 단기에 그렇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좀 우리는 외국인 수급을 많이 하자 해서 이제 동남아 쪽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선소별로 좀 나눠보자면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200명의 외국인을 수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전월 말까지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거의 600명 가까이는 반절 가까이는 지금 수급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야. 현대그룹 쪽에는 사실 인력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과거 이제 되게 적자 기간 구간이 길었을 때 그 구간 때 핵심 타사 이제 하나오션이죠 지금.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력들이 주요 인력들이 좀 많이 현대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관련해서 뭐 둘이 소송도 뭐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그래서 현대 쪽은 뭐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현대그룹 쪽은 임금이 가장 높긴 합니다. 조선소 중에서. 그래서 인력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금 하나오션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인력들이 많이 대거 이탈을 했었고 네.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낮습니다. 거의 아하. 20% 정도 낮았는데 네. 다행인 건 네. 이제 새로운 주인 하나 아,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간판이 바뀐 거죠? 네, 사실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하나그룹 쪽에서 경쟁사만큼 임금을 맞춰주겠다라고 오. 발표를 마침 했습니다 오늘. 하고 뭐 보상금도 또 뭐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은 해놓은 상황인데 네. 그리고 현재 인력 대비 현재 하나오션이 한 8,200명 정도 인력이 있거든요. 주요 인력이 그것보다 10% 늘리겠다 연말까지. 뭐 그러니까 한 9,000명 넘게까지 늘리겠다 해놓은 상황이니까 뭐 개선될 여지는 뭐 충분하다. 다만 이 인력만 수만 채워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된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훈련 아니잖아요. 기간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숙련공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소 몇 개월은 걸리거든요. 네. 사실 인력 수급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과연 이제 얼마나 뽑힐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없어도 난리.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뭐 잘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거는 좀 좋은 얘기긴 하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렇죠. 수주가 나아졌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요. 사실 이 예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제도로 가셔가지고 혹시 찾으실 분이 있으면 나 일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선소 막상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네, 하나오션을 갔다 왔는데 네. 실제로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거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제가 처음에 조선업종 막 공부하고 할 때 정말 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남자라면 배 한번 보면 진짜 막 와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엄청나요. 그 조선소 면적이 네, 뭐 하나오션 조선소로 야드로 생각하시면 여의도의 면적의 1.5배입니다. 조선소. 조선소의 면적이 네네. 상상이 되시나요? 야 이런 그 어마어마한 기회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찾으시기 바라고요. 나 딴 얘기를 하다가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차이점은 네. 선박 계약 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아하.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이제 발주가 급감을 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발주주는 선주 입김이 엄청 올라간 거죠. 아. 이제 수주를 받아야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캐펙스 이미 그렇죠. 투자 고정비가 다 나가고 인력도 네. 있는데 네. 수주 어떻게 저가라도 받아야 먹고 살 텐데 음. 그러면 발주 주는 선주 입김이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똑같이 선주도 근데 어려워진 건 마찬가지잖아요. 글로벌 침체가 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밑에 저 표를 보시면은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이 헤비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아하. 뭐냐면 이 단계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차등적으로 주는 건데 아하.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뭐 RG 발행에는 뭐 착공, 탑재, 뭐 진수까지 10%씩만 주다가 아하. 인도 받으면 나 나머지 60% 잔금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조선소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이 계약 대금 지급 방식이 그러네요. 그때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지금까지. 아하. 배 완전히 다 만들 때까지 인도, 돈을 거의 못 받네요. 네, 나 선박 받아야 나머지 다 줄 거다. 그럼 그 무슨 돈으로 배를 만듭니까? 결국 그게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네, 조선소 입장에서 음. 계속 원가 투입은 다 되고 인력 임금도 줘야 되는데 조선소가 돈이 없으니까 높은 금리로다가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조선소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발주해놓고 돈은 없으니까 네 돈으로 만들어 일단. 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심지어 뭐 계약 취소되는 경우도 뭐 다반사였고요. 미안하다. 발주 잘못 취소. 네. 아무튼 할 말이 많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최근에 이제 국내 변화가 조선 있어요? 네, 수주 호황세가 좀 오.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헤비테일 방식보다는 좀 스탠다드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RG 발행이나 뭐 착공 때 뭐 10까지는 아니고 뭐 15%, 뭐 많으면 20%까지 주는 이 계약 대금 지급 방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LNG 캐리어 한정이 아니라 모든 선종 포함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올라와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뭐 그 비중이 뭐 엄청나게 높은 비중은 아니고요. 네네네.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추세다라고 아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게 상승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제 3차 슈퍼 사이클에
도래를 하면은 어. 이때는 이제 다시 예전만큼 이제 탑헤비 방식으로다가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먼저 주세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를 튕길 수 조선도 있다는 입김이 거죠. 세지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네. 오겠죠. 네. 와야죠. 네. 네, 그게 이제 선결 조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미래 IMO 환경 규제와 음. 노선대 선박 교체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3차 슈퍼사이클은 도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주기의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이때 과거에 뭐 대량 슈퍼사이클 때 대량 발주해 놓은 선박들이 얘네도 결국 늙잖아요. 그렇죠. 30년 뒤면은 이미 다 폐선이 됐어야 됩니다. 폐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 기존의 이제 노선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걸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박 교체 수요는 사이클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오긴 오겠죠. 네, 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시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던 거죠. 예. 뭐 아직 아니다. 지금의 제3차 슈퍼사이클 초기 구간이다. 아. 하면서 설왕설래가 많았던 지금 시기였는데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근데 오긴 온다라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네, 기준을 아직 충족을 못 보면 시켰기 아직 충족을 못 때문에 시켰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중고차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긴 해요. 네. 네. 26페이지 왼쪽 맨 첫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요. 네. 지금 글로벌 운항 중인 선대 중에 노후 선박 비중이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도에 22년도에 폐선이 되어야 애들이 안 되면서 지금 역대급 최고급까지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에 교체 발주가 터질 수밖에 없다. 아하. 노후 선대 교체 수요는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트리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면 뭐 우리도 내고 싶어.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 좀 더 발주 시점을 지연시킬래 라고 선사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킬 트리거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IMO 환경 규제, 한층 더 강화될 IMO 환경 규제가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아, 노후선대 안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미룰까 생각하다가 IMO 환경 규제가 더 한층 강화된다네? 아, 더 이상 못 미루겠구나 싶어서 노후선대 교체시킬 겸 환경 규제 맞출 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충족시킬 겸 발주를 내야겠다라는 이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종 중에는 IMO 환경 규제에 가장 민감한 선종이 컨테이너선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선은 주요 항로와 항구를 정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선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IMO 환경 규제에 가장 민감한 선종이고요. 그쪽 위주로다가 친환경 발주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근데 문제는 글로벌 이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22년도까지는 친환경 연료 선택을 LNG 추진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뭘로요? 메탄올로 바꿨습니다. 아. MSC나 뭐 머스크나 이런 대형 컨테이너 회원사들이 네. 메탄올로 전략을 바꿨고요. 네.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컨테이너가 걔네들 비중이 대부분이 LNG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메탄올로다가 발주가 일어날 거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메탄올하고 LNG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은 메탄올이 좀 더 배출이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더 적긴 합니다. 적고 다만 생산 단가가 LNG보다 좀 높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배가 비싸요, 더. 배가 아니라 그 추진할 연료로 쓸 때 메탄에 그러니까 기름이 더 비싼 기름이구나. 그 따로 탱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메탄올 탱크, 뭐 LNG 탱크. 그걸 통해서 사실 그걸로만 추진을 받아서 움직이는 선박은 많이 안 되고요. 네네. 보통 듀얼 퓨얼이라고 이중 연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처럼. 네, 그쵸. 뭐 어느 정도는 뭐 선박유 쓰다가 전기로 가다가 기름을 바꾸는 것처럼. 뭐 필요할 때 이제 메탄올이나 LNG 쓰면서 탄소 절감을 하겠다. 그런 이중 연료 선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를 기존의 LNG 이중 연료보다 우리는 메탄올로 가겠다라고 좀
좀 전략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메탄올 위주로다가 컨테이너선 발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직 제3차 슈퍼사이클 초입 단계는 아니다. 네. 아직 선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됐다. 하지만 제3차 슈퍼사이클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걸 앞당길 요인은 IMO 한층 강화될 IMO 환경 규제와 너무 높아져 버린 역대급 최고치인 노선박 비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보통 이게 시간이 우리 편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슈퍼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 그러면은 시간이 우리 편이네. 네,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쩔 수 없잖아. 맞습니다. 발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오냐 안 오냐를 내기를 한다면 올해 지면 내년에 또 해도 되고 내후년에 또 해도 된다는 얘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거면 뭐 정말 나쁘지 않다. 네.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라는 말을 자꾸 하시니까 이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어쨌든 이제 오긴 온답니다. 오긴 온답니다. 5년은 아마 이제 한승환 연구원이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에 오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긴 하네요.